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빈센트님과 함께 네. 우리 투자 지금 이제 진짜 기분은 좋지만 약간 또 고민 될 것 같긴 해요. 뭐 항상 하는 고민이긴 하지만 더 갈까 이제 다 왔나 네. 요 고민일 텐데 빈센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그 정프로님 말이 공감이 되는 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여기서 괜찮습니다. 업황 좋습니다. 경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좋습니다. 유동성 좋습니다. 했다가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을 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한 건데 떨어져. 네. 엄청나게 예민해지거든. 그렇죠.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역적되는 그 거예요. 맞아요. 역적되거든. 네, 그냥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 책임져라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분들이 맞죠. 자신 있게 말을 못해. 네, 뭐 그래도 그 정도의 고민을 한 후에 나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네, 오늘 제목이 그거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복귀해 보면 코스피 지수가 4천을 오기 전까지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표어가 두 개 있죠. 밀사, 미리사.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쯤 4천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5,000P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사야 되는가에 네.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답이 여주사입니다. 여주사. 네,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다 맞아요? 네, 그래요. 맞네 우리. 키워드는 이렇게 직관적이어야 돼. 네. 그래서 그동안 4천까지 오는 그 수많은 요철 구간 속에서 네.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오르는 말에 계속 올라타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2차 전지를 비롯해서 관세 협상이 무르익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자동차 등등 아니면 과거의 주도주였던 조방, 원, 전 등등을 봐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P까지의 큰 여정 속에서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죠. 지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보면 서프라이즈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그때가 세론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네. 그날도 세론이 나왔었죠. 당일은. 네. 하지만 2주 뒤에 지금을 복귀해 보면 그때 또 다시 기회였다라는 것을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대장주와 주도주 지난주부터 말씀드렸고요. 주도주가 대장주를 이기는 그 험난한 속에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대한 무게를 실른다. 여주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M7 막 올라갈 때 그전에는 물론 팡이라고도 하고 뭐 있었잖아요. 마가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나? 망가도 있었고 망가인가 뭐 하여튼 네. 그런 거 있었고. 네, 그렇게 막 결국은 그 친구들이 다 계속 주도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친구들 갈 때도 야 이렇게 많이 왔는데 또 얘네들이 더 갈 때가 있겠나 싶었는데 그 얘기가 한 3년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말씀과 비슷한 이제 우리 시장도 그렇게 갈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2026년 연간 전망을 하는 시즌이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연간 전망에 저의 짧은 생각들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유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체감하지 못하는 유동성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과거에는 그냥 자산 배분하고 똑같죠.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 가계 포트폴리오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7대 3, 6대 4.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뀔 가능성이 그 어느 순간보다도 높아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돈들이 움직일 수 있다. 즉 부동산에서 동산으로의 큰 시프트 속에서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코인, 대체 주차 등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만 놓고 보면 한국 증시가 거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드라이브.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돈을 버는가?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우리 증시를 옥죄었던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 오늘도 화면에 보시면 이번 주가 슈퍼 위크이죠. 네. 이런 슈퍼 위크가 ABF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에이펙, 빅테크의 실적, FMC입니다. 전부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네, 자네 밀사입니다. 몰빵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뭐 몰빵이라는 게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과 기회비용을 투자한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시죠. 하지만 저는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전히 주도주는 살아있다. 주도주를 살 때다. 만약에 세론이 나오면 저는 그때 밀의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그러면 세론 안 나오면 계속 네. 가면 어떻게 해요? 네, 여주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밀리면 사고 안 밀려도 사고 네. 어떻게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제가 그러니까 4월달에 다시 한번 하나증권에 복귀하고 네. 계속해서 밀사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제가 바라보는 투자 시계 속에서는 뭐 아직은 계속해서 온고잉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그러니까 드립니다. 파티가 여전히 무르익고 있고 네. 아직 끝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렇다고 막 지금이 사실 우리 실물 경제가 엄청 좋아서 막 가는 시장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닌가? 실물 경제,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바라봤던 이코노미스트로서 한 십몇 년 제가 했었죠. 네. 주식시장을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주식시장은 결국 실물시장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림자다 뭐 이런 네, 얘기다. 지금의 바이어스가 롱텀하게 보면 결국에는 수렴했었다. 네. 물론 롱텀하게 보면 그런데 그 롱텀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에 지속되느냐가 항상 퀘스천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측면에서 실물 경기를 보니까요. 과거에는 실물 경기 측면에서 주식시장을 보는 때와 약간의 온도차가 있거든요. 네. 정프로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야흐로 4000B 시대의 피트 양극화 시대입니다. 되는 곳만 되고 네, 제가 지난번에 이 설명을 누구한가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나요?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실물 경제는 안 좋아도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네, 라는 이야기를 누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 메타에서 1억 달러의 연봉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1억 달러 1,300억을 받은 사람은 네, 1년 동안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한 1,299억 정도는 증시에다 투자할 거란 얘기죠. 자본시장에 투자할 거란 얘기죠. 근데 만약에 1억 연봉 1,300명에게 나눠주면 기껏해야 한 명당 한 1,000만 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본시장에? 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본시장에 들어가는 돈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누가 딱 했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실물 경제와 증시를 우리는 좀 이제 따로 생각해야 되는 시기는 이미 우리는 지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책 입안자들이 네. 각각의 철학을 갖고 많은 요소의 자원을 배분하면서 한 나라의 구성원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뭐 정치적인 성향 아니면 정책적인 성공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투자 관점에서만 좀 보자라는 말씀을 네. 계속 드려요. 네. 왜냐하면 뭐 누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살면 다 좋죠.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양극화 시대에는 받아들여야 될 팩트이고 그런 시대에서 돈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그 편중된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 위반자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는 역량이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의 이런 돈을 버는 상승 기조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 롤에 부합해서 말씀드리고 네. 있다라는 것을 드리면서 오늘은 뭐 슈퍼이크는 저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할 테니까요. 네. 오늘 보고서는 이런 테마를 좀 갖고 왔습니다. 4,000B 시대인데요. 음. 달러 환율이 1,430원. 네. 네. 뭐 어제 우리 여기 환율에서 보면 뭐 40원도 터치할 수 있을 가능성 높아 보이고.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요. 이유가 네. 뭘까? 거꾸로 얘기하면 원화가 이렇게 약하면 외국인들이 국내의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 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상황은 무엇인가? 과거의 경험을 치환해 보면 외환시장이 틀렸거나 주식시장이 틀렸다. 한쪽은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것의 신호는 그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일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조금은 달라진 것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일단 지금의 달러 환율이 약한 이유는 뭐 수급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표면적으로 이 3,500억 달러 선불이냐 후불이냐 네. 나눠내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3, 40배, 2배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네. 83%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의 40배 우리나라의 수입의 3개월치의 2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원화가 약한 이유가 외국인 입장에서 아니 우리 입장에서도 3,500억 달러가 어떤 형식으로든 점을 찍는 순간 부담입니다. 수합을 아마 한다 하더라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는 약할 이유가 팽배합니다. 40년 벌 돈을 한 번에 내라. 등등. 자, 이거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청구서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경주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당장에 이 부분이 해결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래서 워낙 약세 압력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식을 외국인들은 왜 사는가? 저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정부와 기업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돈을 벌면 국내로 투자하고 고용해서 국내 성장률에 기여하는 국이 상당 부분 클리어했다면 지금은 해외 투자가 트렌드이고요. 따라서 기업은 돈을 벌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정부는 상당 부분 약해져 있다. 성장성과 안정성 차이에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단히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외환 보유고 대비 한 83%, 3,500억 달러, 네. 경상 수익 대비 40배, 3개월 수익 대비 한 2배 정도 버금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GDP 대비 부채입니다. 정부 부채는 레벨은 기업 부채가 훨씬 더 많죠.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 근데 기업은 부채가 좀 이제 수그러들고 있고 그렇다면 안정성 측면에서 향후 전후 플로우가 아니고 그때그때 끊어서 보면 어쨌든 안정성 측면에서 개선되었다는 측면이 기업이 정부보다 훨씬 더 안정성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두 번째는 기업의 부채 상환 비율 피크 아웃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 변동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부채에 대해서 부담이긴 하지만 그 부담스러움이 20%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것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코스피 영업이익률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평균 성장률은 3.4%입니다. GDP 성장률. 네. 올해 0%대입니다. 내년에 기저를 감안해도 1%대입니다. 오늘 3분기 GDP 나오죠. 맞습니다.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 봤을 때 물론 3분기에 기저 등등해서 좀 올라가겠죠. 그래도 3.4%에 비하면 여전히 궤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코스피의 영업이익률은 내년도에도 한 14% 정도 여전히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예전에는 한국의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해서 원화 환율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면 지금은 한국 정부는 부채도 계속해서 늘고 성장도 예전만 못하고 내년에 좋아진다 하더라도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과거 평균 물론 잠재 성장률은 시기마다 달라졌죠. 네. 어쨌든 기초 체력 대비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 기업들은 올해도 내년에도 돈을 계속해서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살 거다. 그래서 외국인 즉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럼 그동안 외국인은 무엇을 샀는가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종목의 소팅이니까요. 이게 업종별 정프로님이 좀 크게 만들자라는 말씀 계속 드려가지고 제가 크게 만들려고 노력한 게 이 정도입니다. 이게 큰 거예요? 네, 좀 더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요, KRX 업종별 은행부터 헬스케어까지 연초 대비 얼마나 많이 샀냐, 외국인들 비중이 보유를 그리고 역사적 고점 대비 얼마나 샀냐를 놓고 보면 앞으로 외국인은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살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네. 측면에서 당연히 반도체에 들어가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런 표를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 증시를 계속해서 노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 시장에만 이게 등록된 거 말고 예를 네. 들어 뭐 큰 거 종목이나 아니면 우리 지수 같은 거는 외국에도 상장들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굳이 저 원화 저 리스크 안고 가지 말고 네. 그냥 저 ADR? 그럼 뭐 ADR이나 홍콩 상장한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품 뭐 등등.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야 있어요. 그런 거 차라리 사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는 돈이 좀 생각보다 원화가 약세가 만약에 좀 외국인들 생각이 된다면 네. 우리 시장으로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그렇게 간접적으로 혹시 가지는 않을까. 뭐 어떤 기관이 자금을 집행할 때 네. 기관, 제도, 세금, 환율 많은 것들을 고려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실무적으로 액션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홍콩에 상장된 특히 지난주에 아마 상장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이 하이닉스 수익률이니까요. 네. 주가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가 워낙 약해질 것 같아서 추세적으로 약간 피해 있자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why not?
이제는 완전 다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개인적인 선택일 것 같은데 뭐 이전보다 어쨌든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우호적인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네. 아까 그 표에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반도체의 경우에는 연초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였다가 52%로 네. 2%포인트 정도 늘어났다. 오케이, 이것까지는 좀 알겠어요. 근데 어떤 거는 보유 비중은 높진 않지만 예를 들어 네. 지금 기계 장비의 경우에는 15에서 17.6%로 높진 않지만 네. 이것도 똑같이 2.5%포인트가 높아졌고 그럼 맞습니다. 이것도 유명하다는 건가 아니면 네. 이거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표를? 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 줄입니다. 반도체는 필수 디폴트이고요. 그 외에 외국인들이 여전히 연초에 비해서 많이 사고 역사적 고점대에서 아직까지 룸이 열려 있는 유틸리티, 건설 기계 장비 등도 외국인 수급만 놓고 보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K 컨텐츠는 그렇게 많이 기대는 안 되나요? 이렇게 하이브를 비롯해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죠. 네. 더구나 아마 정프로님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벌써 한 달 반이 지난 것 같은데 에이펙에 그가 온다. 그가 오면 우리 한한령. 그럼 그때 저한테 막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한한령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네.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엔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반 전부터 엔터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보면 외국인들도 여전히 노크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 강도는 약한 편이긴 합니다. 다른 게 워낙 이제 돋보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엔터까지 시선을 못 돌리는구나. 일단은 외국인들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기관도 있고 개인 자금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의미를 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IT 버블 때랑 지금 AI 혁명을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는 차입을 통한 투자였고요. 지금은 자기 자본을 투자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이것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의 사이클인데요. IT 버블이 끝난 다음에 IT 혁명이 대중화를 이뤘던 2003년, 네. 스마트폰이 대중화를 시작했던 2013년, 그다음에 현재 AI 혁명을 놓고 보면 AI 혁명이 더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빅 사이클은 물론 사이클이라는 게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고 언젠가는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특히나 공교롭게 이번 주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네.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발표에 기본적인 브레이크다운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의 확장 사이클은 온고잉 하고 있다. 4분기에도 내년 1분기에도 이전에 닷컴이나 스마트폰 그때 비교해서 보아도 네. 확실히 AI 혁명이 훨씬 더 빠르고 속도가 높기 때문에 네. 얼마나 지속될지는 뭐 IT 혁명 대중화라든지 스마트폰도 16분기 정도 지속되었던 경험이 있는데 네. 이번에 한번 보시죠. 현재 한 10분기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이전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이때는 너무 뭐가 없네, 그죠? 더 그래도- 셌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상당 부분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초 지수를 100으로 해서 네. 계속해서 이제 오르니까요. 네, 상승 즉 증가율이 계속해서 몇 분기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감소가 없이. 네. 여튼 근데 AI가 그중 가장 지금 빠른 것 같다. 네, 현재 상황에선 가장 빠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귀결되느냐, 여주사로 귀결되지 않는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걱정해야 될 거는 뭐 이 정도 걱정할 거 거의 없는 상황. 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 제가 지난주에 벌써 2주 된 것 같아요. 매주 네. 보니까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정프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SK하이닉스 제가 1,000조 원 시가총액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아, 맞아요. 2주 전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벌써 1,000조를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네, 아, 그래요? 1,030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아, 네, 빠르죠? 네, 네, 네. 네. 근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초에 어땠냐? 480조 원이었습니다. 올 연초에 네. 이 이 정도. 정도 됐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보유한 시가총액이 현재 1,000조를 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국내 주식의 시가총액이요. 네. 근데 연초에는 한 630조 정도 됐습니다. 덜 샀어요?
이것만 요걸 다 샀겠죠? 이것만 샀다는 거예요. 이것만 샀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개인이나 기관들이 별로 안 샀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뭐 룸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물론 외국인들이 전부 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산 건 아니겠죠. 네. 하지만 비중대로 샀을 텐데요. 상당 부분 많이 샀다라는 것이고. 음. 그래서 이런 흐름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수 측면에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아마 시가총액이 한 3,400조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4% 정도가 외국인 지금 비중입니다. 역대 44%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10% 포인트 네. 러프하게 보면 그러면 한 3,000조 시장이니까요. 아직까지 뭐 들어올 수 있는 룸은 10%한 300조. 그러니까 200조에서 300조 정도의 자금은 과거 역대 최고치를 찍는다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여주사로 간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투자할 때 네. 대충 그러니까 큰 자금들은 대충 야 한국 시장 얼마 이게 정해져 있죠? 아니면 비중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들은 네. 비중 따라 하는 거니까요. 왜냐면 네. 저희 셋이 있어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하는 게 아니고 정프로님은 더 잘생기셨으니까 한 60% 드리고 50만 드릴까요? 한 네, 60 네. 드리고 네. 50만 저희는 뭐 10씩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액티브 자금은요. 네. 그때그때 다릅니다. 나는 이조 기자가 좋은데라고 하면 뭐 네. 몰빵까지 아니지만 많은 비중을 또 투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올 만큼 다 들어온 건 아닌가 싶었는데 네.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대비 외국인 비중을 보면 아직 들어올 게 있지만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시장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이상은 못 간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게 그래갖고 제가 모두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전히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이 밀사와 미리사와 여주사의 이 사자의 수많은 릴레이는요. 근데 이 네. 넥스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구나. 왜?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의 어떤 증거로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시는지. 네, 약달러와 금리 인하입니다. 보시면 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달러가 약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연초 대비 달러 지수입니다. 연초 한 108, 110에서 놀던 달러 지수가 현재 98쯤 네. 8.7% 달러 지수 하락했습니다. 연초에 108이나 됐어요? 네, 우리 작년 연말 연초에 좀 뜨거웠습니다. 달러가. 네. 아. 그거에 비해서는 달러 환율은 2.3% 정도 하락한 것이죠. 음. 연초에 비해서. 그러니까 많이 달러 원화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달러의 하락폭에 비해서. 그러니까 달러 하락한 거에 비해서도 우리 원화는 더 하락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가치가. 네. 우리 원화는 네, 그래서 그것을 네. 뭐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불리는데요. 제가 오늘 갖고 왔던 중간 결론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정부와 기업을 달리 보고 있어서 원화 약세 압력이 고착화된다 하더라도 3,500억 달러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을 사는 것을 포기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뭘 샀냐, 뭘 살 거냐라고 보면 여전히 IT 빅사이클이 지속하고 또한 속도를 내고 있는 우리의 현재 주도주를 살 것이다. 우리 시장에 대한 믿음은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좀 바뀌었나? 왜 한때는 올라도 막 야 국장 됐어 야 얼른 빨리 팔고 저 미장 가야지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식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요즘 뭐 우리 투자자분들도 야 진짜 이제 국장이 다시 한번 5천도 가나 이제 이런 믿음들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밀 의사가 그래서 나온 건데요. 네. 의심하지 말고 사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뭐 여전히 국장을 떠나는 건 지능순. 근데 외국인들을 보면 또 들어오는 것도 지능순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증시가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빠르죠. 4,000P가 연내에 찍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고 네. 우리가 연간 전망을 할 때 내년도 대부분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내년 상반기가 피크가 아닐 거라는 컨센서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연간 전망들을 쭉 일반인들은 잘 못 보시니까요. 제가 주변 사람들 동료들이 내는 것들을 쭉 보면 내년 한 상반기쯤에 하이라이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또 그 안에 변수도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유동성을 책임지고 있는 연준 의장이 바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저께 속보를 보면 연말부터 아마 물망에 오를 텐데 그렇다면 그 완화적인 정책에 대한 흐름이 과연 내년 하반기에는 없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야흐로 내년에는 선거의 계절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들.
중간 선거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게 또 내년. 네. 그래서 내년 약간 좀 아니, 우리도 뭐 지방선거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렇죠. 우리도 6월에 있고, 네. 네, 미국은 11월에 있고, 예. 그런데 미국의 의장은 5월달에 5월에 바뀌고, 예. 네, 그 레임덕을 이미 1월부터 올 거고, 이번 FOMC에서는 양적 긴축이 종료될 거고, 뭐 등등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즐기자. 즐기자. 그래서 여주사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파티 하고 있는데 괜히 저 딴 데서 돌다가 술 한 잔도 못 얻어먹을 수 있죠. 네. 자, 오늘은 빈센트님과 함께 우리 시장 또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매주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 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